자, 오늘 분석해 볼 내용은요. 최근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나온 한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 하나가 동북아 외교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딱 한 번의 연설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포부인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이 연설이 처했던 어마어마한 압박감부터 시작해서요. 과거사를 바로잡고 또 껄끄러운 이웃 국가들을 다루는 그 전력을 순서대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압박 속의 연설. 이재명 대통령의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이게 그냥 평범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뭐랄까 외교와 역사가 걸린 마지막 시험대 같았다고 할까요? 그만큼 무게감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 연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첫째, 훼손된 역사적 서사를 복원해야 했고, 둘째, 일본과의 팽팽한 외교 관계를 풀어가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적대적인 북한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했습니다. 정말 세 개의 관역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전 정부가 운동이라고 그 의미를 좀 축소했던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어 하나 바꾼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만세운동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좀 좁게 봤다면 이번엔 3.1 혁명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한 거죠. 이건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이 사건을 국가 주권의 근본으로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툭 던진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연설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됐습니다. 10번이요? 이건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건 역사적인 선언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그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1 혁명의 정신이 4.19, 5.18, 6.10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1919년의 그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과 쫙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현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아주 단단하게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자, 이렇게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끝난 뒤에 연설은 이제 현재의 외교적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바로 일본과 북한.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 두 이웃 국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거죠.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양면의 도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점점 국수주의적으로 변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모든 평화 제스처를 거부하고 있었죠. 정말 첩첩산중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팽팽한 외교적 외줄타기 위해서 연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의외로 공격적인 새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잠시 숨을 고르는 전략을 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가진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천명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평화체제라는 아주 중요한 새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체제였다면 이걸 이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앞으로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북 접근법을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존의 3원칙, 그러니까 적대하지 않고 흡수 통일 안 하고 체제를 존중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둘째, 원고에도 없던 무인기 사건 사과를 즉석에서 추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자세를 유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용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일본을 향해서는 좀 더 미묘하고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협력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들, 바로 일본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공을 다카이지 총리 정부 쪽으로 아주 명확하게 넘겨버린 거죠. 자, 이제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의 이 복잡한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무려 115년 전 과거의 지혜를 소환해냅니다.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10년에 나온 사상인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상호 존중과 연대를 통해서 다 같이 번영하자는 그런 비전이에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 이 100년도 더 된 사상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오래된 비전이 오늘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지목한 건 바로 세 가지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첫째는 다카이치 총리 체제의 일본 팽창주의,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힘 우선주의, 그리고 마지막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보여주는 적대적 고립주의. 바로 이 세 가지 위협에 대한 대항마로서 동양평화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상 이번 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앞으로 현 정부가 외교 정책을 펼쳐나갈 기본 지침이 된 셈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또 의미심장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설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설이 우리에게 남긴 건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는 있지만 나침반 자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건 앞으로의 과제로 남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핵심 질문이 남게 됩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과연 이토록 신중하게 선택된 말이라는 나침판이 현실이라는 거친 폭풍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우리를 실질적인 결과와 지속적인 평화로 이끌 수 있을까요?